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국가 살림살이 계획인 예산안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수행할 국정 과제와 철학이 녹아 있는데요. 시정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의 내년도 국정 구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럴 때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서 예산안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이제 말하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함께 잘 살자 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정연설할 때는 그 표현이 좀 규모가 작은 사람 중심의 경제였거든요. 네.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국가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포용국가,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강조한 거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특징은 문 대통령이 올해 예산을 얘기를 하면서 2년 연속 세수가 늘었다. 네. 세수가 20조 이상이나 많았다. 그래서 원래 국가는 어려울 때 그 돈을 남기지 않고 그 돈을 적극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올해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 1년 동안의 변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좀 그 자신감을 가진 위해서 국회도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이 변화를 한반도 평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잘 이끌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눈에 띄는 대목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한 게 네. 뭐 아주 오래되는 일은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네.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거의 뭐 왕 비슷했기 때문에 이 총리 보내서 그냥 뭐 대도굴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보통 식으로. 첫 해만 한 번 하고 네, 나중에, 나머지 해는 대독 총리가 노태우 했었죠. 대통령 이후에도 예. 첫 해만 예. 한 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이제 세 번째 예. 국회 네. 와서 연설을 하고 있죠. 좀 대통령으로서 자세 같은 걸 좀 많이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포용국가라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하도 좀 반대하는 쪽에서 트집을 잡다 보니까 네. 이게 그 포용적 성장이라는 좀 큰 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 네. 아닌가 이런 네. 추측이 됩니다. 포용 국가라는 말은 뭐 전 세계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요.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는 꽤 여러 군데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OECD나 IMF에서 예, 세계은행, 또 IMF, 또 미국 백악관 네. 보고서에도 나온다고 하고요. 또 세계경제포럼 이런 데서도 이제 포용적 성장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그냥 성장 일변도로 가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포용을 해가면서 성장을 해야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민주당의 정식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 더불어라는 게 이제 함께 또는 포용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보세요. 이제 함께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어떤 그 자기 정치 철학 같은 것들을 이번 시정연설에서 좀 굉장히 잘 반영시키고 있다.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김보엽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그러니까 함께 잘 살자는 노력도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들립니다. 요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렇게 되면 정책 기조 계속하려면 그 교체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아니,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사람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해본 결과 그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두 분,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를 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물색도 하고 이미 좀 여러 후보군을 두고 검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제가 이렇게 듣다 취재를 해보면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정책으로 왔는데 기조를 바꿔서 이 사람으로 가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은 이 방향이다. 다만 좀 분위기도 쇄신하고 1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청와대에서 좀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상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교체하는 거지 정책 기조 방향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얘기 이제 오늘도 또 했고요. 네. 이제 이 세 가지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김보혁 기자 설명대로 뭐 사람을 바꾸든 안 바꾸든 이 경제 철학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좀 거시적으로 짚은 대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은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은 했지만 결국 경제의 발전 속도가 사회 양극화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거죠. 경제는 발전했는데 사회 양극화는 더 커지는 바람에 잘 살게 되었는데 아직 함께 잘 살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 예.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의 경우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역도 성립합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한 나라일수록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그 거꾸로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국가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잘 되려면 지금 현재부터라도 크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데 고통이 좀 수반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대목도 등장을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비판을 상당히 강하게 할 겁니다. 좀 한국의 뭐 이런 좀 보수 세력이나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함께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게 아니고 함께 역시 함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가치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상정한 포용국가의 미래상으로 4인 가족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전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 국가의 살림살이, 그리고 우리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전세나 집을 살 때 억 정도까지는 개념이 있지만 몇 천억, 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죠. 가늠이 안 되겠고요. 또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막 근로소득 장려, 뭐 청년 채움 공제, 육아휴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이 나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로도 4인 가족을 등장을 시켜서 각각의 이번에 그 새로 마련한 예산이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그 아주 보편적인 가족으로 했는데 그동안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 출산 장려금 같은 걸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매달 50만 원씩 90일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남자의 경우 예전엔 유급휴가가 이틀이었던가요? 출산에 따른. 네, 출산에 따른 유급휴가가 이틀이었는데 사흘. 사흘에서 이번에 열흘로 늘렸고요. 대신 이제 그게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까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5일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시어머니 혹은 장모님, 이 노인
예산에 대해서는 또 기초 노령연금이 올라간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가구가 최대 100만 원 가량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라는 걸 한 가구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보통 점이 생각할 수 있는 서민 가정이 그렇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쨌든 이제 예산안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요. 예.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예산도 강조한 것 같고, 네. 예.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예산안 내용을 어떻게 좀 설명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2018년도 올해 예산안이 429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470조 5천억 원으로 규모가 늘었고요. 네. 이 예산은 2009년 이후로 최대 증가폭 거의 10%에 가까운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설명을 네 가지 틀거리로 나눠서 했는데요. 먼저 일자리 예산이 19조 2천억에서 23조 5천억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청년들을 추가로 고용할 때 기업에 주는 장려금이 있고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취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3년가량 일을 할 경우에 목돈을 3년 동안 3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한다든지 신중년과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요. 또 하나는 그 혁신성장 분야에서 연구개발비, 우리가 R&D라고 부르는 분야가 이번에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서 20조 4천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려서 3조 8천억 정도로 늘었고요.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영세소상공인 지원 여기에서도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안전 분야 예산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 그리고 산재 예방, 교통사고 줄이기 이쪽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고요. 생활 SOC 그래서 시군구마다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기, 또 체육시설 갖기,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형 SOC에 좀 많이 넣는다고 했고요. 국공립 어린이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유치원 이쪽도 많이 늘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 가계소득 늘리기, 국민안전 지키기 요 4대 분야 예산이 많이 늘은 걸로 보입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본래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어떤 배경 같은 걸 설명하고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친절한 대통령 이런 컨셉으로 아마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쉽게 이렇게 읽어보기만 해도 어떤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경제학자들 설명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더 대폭 확대해서 올해 썼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했던 그 페이스를 급작스럽게 흩뜨릴 수가 없어서 너무 좀 소심하게 예산을 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국가 재정 정책을 이럴 땐 과감하게 쓰는 것이 옳다. 이런 건의를 많이 했고요. 어려울 때는 그래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좀 많이 확대했는데 이걸 뭐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옳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에 너무 조금 확대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이 정도 예산안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국민들 먹고 사는 게 뭐 나아지냐 그렇지도 않고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마중물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펌프질을 할 때 물을 좀 넣어줘야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혁신성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어떤 최소한의 마중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재정을 이제 편성을 한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포용국가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으로 예. 평화의 한반도를 얘기를 네. 했습니다. 지금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 문 대통령이 여전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예정대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걸 네. 이제 강조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가장 많이 변한 분야가 저는 남북관계, 북핵 문제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았고 특히 지난번 평양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 이행 합의서인가요? 거기에 그걸 통해서 그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매우 줄였고 문 대통령은 오늘 표현에서는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보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한반도 비핵화와 그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극적으로 많이 변한 분야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문 대통령은 그런 기반 위에서 좀 더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자. 그러려면 국회도 지금 현재 국회에 보내져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이 구체적인 표현은 쓰지는 않았지만 국회도 좀 같이 가자.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오늘 연설문 내용 중에 연설 중에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들리던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일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인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굉장히 낙담을 했고요. 그 말이 그대로 이제 우리 국민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도 이제 같이 낙담했던 그런 1년 전이었는데요. 그 1년 사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의 표현,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단순히 그 수사적인 뭐 레토릭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금 언급한 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노라이프에 와 있다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할 것이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또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라고 표현했네요. 북한하고 일본 정상회담 가능성.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 표현이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상당히 회복한 걸로 보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예산 국회이긴 하지만 국회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입법도 중요하고요.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이 부분은 작년 시정연설과 동일합니다. 네. 국가정보원,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 법제화를 당부한 게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 해묵은 주제였는데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해서 안을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국회에 와 있고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작년에 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생기면 내가 첫 번째 감시 대상이 될 거다라는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근데 이 소위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국회로 일찌감치 넘어와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단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네. 문 대통령이 거듭 촉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걱정입니다. 작년에도 안 됐고요. 올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안은 마지막에 이제 정부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동안 협상한 거를 깨고 정부 원안을 통과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항상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이후에 항상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법안은 교섭단체 야당 어느 한 군데에서 반대하면
사실상 상정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당부한 뭐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야당 내부 사정이 네. 이걸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네. 정기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그런 장면을 보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에 야당이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돼야 대통령하고 이제 어떤 그 협상을 해서 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해야 되는데 내년 국회에서는 아마 그 정계 개편을 한다고 아마 시끄럽지 네.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되고요.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한 1년 반 동안 사실은 그렇게 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당대표나 원내대표 불러서 식사를 하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수시로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야정 협의체도 이제 겨우 네. 만들었죠. 그래서 네. 이제 5일날 11월 5일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하게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그동안 문 대통령이 많이 바빴죠. 그래서 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네. 의원들을 특히 야당 의원들을 좀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뭐 몇 사람씩이라도 만나서 좀 설득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모양을 좀 더 보였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행히 이제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기자들하고 다시 이제 산행도 하는 걸 보면 네. 약간 좀 마음의 여유를 찾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여야정 협의체 5일날 시작하는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야당하고도 이제 대화를 활발히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네. 아무리 야당이 좀 지금 입장이 어려워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것까지 하는데 도와줄 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좀 그런 장면을 좀 네. 기대를 해봅니다. 좀 정성을 좀 더 들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함께 잘 살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혔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현미경을 들이댈 것이고 삭감되는 예산도 있겠죠. 그래도 함께 잘 살자라는 이런 철학만은 예산안 삭감을 벼르는 보수 야당도 꼭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지원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